자, 2교시입니다. 2교시인데 3, 4호 캡의 전력구에 설치되어 있는 강화역 자동 소화 설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요 특성, 뭐 작동 원리 설명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소화 설비 성능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3, 4, 5에요. 한전 규정에 있잖아요. 명시되었습니다. 34만 5천 볼트의 전력구에는 뭐요? 강화역 소화기를 한전에서 설치하도록 뭐요? 명시한 거예요. 그리고 154 캡의 전력구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강화역 소화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됩니다. 사용되는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K급 소화용도 나왔죠. K급. 근데 강화역 소화기는 일단은 뭐냐면 탄산칼륨에서 나오는 이 칼륨이 부촉매 소화를 일으킵니다. 부촉매 소화를 일으킵니다. 당연히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냉각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CO2가 있으니까 질식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게 H2O가 기화되면 1650, 1700 정도로 부피가 팽창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질식도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냉각, 질식, 그리고 칼륨에 따른 뭐예요? 부촉매. 자, 이런 부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설비들은 구성은 이렇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강화역 소화기에 어떤 저장 용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 전력구니까 감지기는 기본적으로 조은식 감지 선형을 쓰던 광센서 감지 선형을 쓰겠죠. 그래서 감지기는 종원식 감지 선형 감지기를 쓰든지 아니면 강센서 감지기를 쓰고, 그 다음에 수신반 쪽에서 신호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요?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결해서 강화역 소화기의 밸브를 기동 밸브를 열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와서 소화가 헤드 쪽에서 방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자, 그런 부분들이 시험이 나왔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죠?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신 분들이라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자, 지하 3층, 지상 49층입니다. 49층이면 이제 준초고층입니다. 50층부터 이제 초고층이 되는 부분들이고, 12만 해배입니다. 주된 수를 고가 수조 방식으로 쓰고요. 옥내 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를 고층, 중층, 저층으로 구분하여 개통도를 그립시오 하는데 참 이 부분도 좀 만만치 않은 그죠? 뭐 어떻든 간에 자, 여기에 고가 수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에 고가 수조가 있어요. 그래서 고가 수조는 요렇게 여기에 담당을 해요. 자, 고가 수조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도 여기까지 담당을 합니다. 낙차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죠. 근데 고층부에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고층부는 이게 낙차압이 안 나오잖아요. 특히는 이 소화전 같은 경우는 1.7kg, 0.17메가파스칼. 그다음에 이거는 1kg, 0.1메가파스칼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 위치를 생각해서 그만큼의 위치를 두고는 고가 수주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펌프를 사용해서 일부 구간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펌프를 사용하고 일부 구간을 줘서 고층부는 소화전이든 스프링클러 설비든 고층부는 그게 위치 압만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스프링클러 설비는 압이 좀 낮으니까 좀 높아져도 되겠죠. 이 점이 높아져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부분들 낙차압이 나올 때까지는 고층부에서는 네, 고가 수조에서 물을 받아 써서는 뭐예요? 펌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중층부와 저층부는 고가 수조를 쓰는데, 저층부에서는 뭐예요? 또 굉장히 높은 압력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감압이 필요하겠죠. 감압 설비가 필요하겠죠. 여기도 감압 설비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설비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자, 이제 연기 제어를 위한 급배기 덕트 설계 시 외기 온도나 바람 등의 영향을 고려. 이번에 이런 시험이 굉장히 스택 이펙트하고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건축 방화 쪽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퀀텀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봤더니 기류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보통 뭐요? 공기질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연계의 상승이나 유동을 분석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수행 절차는 건물의 어떤 이상화, 그 다음에 스케치패드 구현, 스케치북에다가 어떤 그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고, 분석하고 결과물을 기록하고, 프로젝트를 정리하죠. 물론 여기는 이제 그 결과를 기록할 때는 또 어떻게 또 대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나오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글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지문 쪽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기류를 평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예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통밥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행 절차들은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부분이니까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리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책을 세워가는 쪽으로 뭐 풀어가도 여러분들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도 한번 나왔고요.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음량 장치 설치 기준을 국내 기준과 NFPA 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국내 자탐 설비의 음량 장치 설치 기준은 자탐 설비 제8조에 음량 장치 및 시각 경보 장치에 있고요. 그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NFPA 음량 장치 기준 중에 NFPA 72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쭉 NFPA 어떤 자탐 설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경보 장치는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근데 거기에는 보면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성격에 따라 바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공간은 굉장히 소음이 많은 공간이 있을 거고 어떤 공간이 소음이 적은 공간이 있겠죠. 그것에 따라서 뭐요? 음량 장치의 데시벨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일정하게 그 경종에 대한 어떤 데시벨이 일정한데 외국에는 뭐요? 그 공간이 어떤 소음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사항을 봐가지고 뭐요? 소음이 많이 나는 곳은 소음이 나는 것보다 훨씬 상향된 어떤 뭐예요? 음량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더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내 법규에서는 공간별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고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큰 장소에서는 소음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음이 큰 장소에는 시각 경보 장치도 NFPA에서는 또 설치해 주더라. 이런 부분들이더라. 조금 더 NFPA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경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어떤 경보를 알려줄 것인지 이런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슈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이제 이슈 문제, 뭐, 제천 화재 밀양, 병원에 대한 어떤 화재는 안 나왔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화재 확산 구조는 보십시오. 이 104에 106회, 113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나올 거라고도 또 예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재 확산 구조하고요, 드라이피트하고 필로티하고 이런 부분도 다 찍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마감 재료도 보십시오. 76회, 79회, 84회, 85회, 88회, 89회, 93회, 99회, 100일에 쭉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나온다고 찍었어요, 이것도. 그죠? 문제 분석을 하면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 앞에도 찍었죠. 자, 마감 재료 기준, 불륜 재료, 준불륜 재료, 나는 재료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성능 기준들이 어떤 게 있어요? 불연성 시험, 콘칼로리메터 시험, 난연성 시험, 가스 유해성 시험이 있죠. 그래서 불연 재료는 뭐예요? 불연 재료는 불연성 시험하고 뭐요? 난연성 시험, 가스 유해성 시험을 하죠. 준불연 재료, 난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콘칼로리메터 시험하고 가스 시험을 하게 돼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기준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화재 확산 방지 구조는 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이슈적인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이제 건축물이 많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외벽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뭐 드라이피트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패널로 되어 있든지 그리고 뭐요?
커튼롤로 되어 있든지 이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커튼롤 구조, 유리로 되어 있는 커튼롤 구조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외벽 드라이 피트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죠? 거의 대부분 빌라든지, 뭐 어떤 대형 어떤 뭐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드라이 피트로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다시 뜯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참. 자, 뭐 노멀 스택 이펙터, 리버스 스택 이펙터, 예,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영어 뜻만 알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멀 스택 이펙터는 일반 표준입니다. 표준화된 연돌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통 대부분 뭐요? 연돌 효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층부에서 인입이 되고 중성대를 기준으로 하층부에서 인입되고 상층부로 기류가 나오고 상층부에서는 뭐요? 이렇게 나가는 기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화재가 나면 내부가 온도가 높고 외부가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형태를 띠게 되죠. 근데 이제 리버스 스택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은 어떻게 돼요? 바깥쪽에 온도가 높아요. 그죠? 그리고 화재가 안 났을 때는 그러면 뭐 여름 때는 요 내부의 온도가 낮아요. 그렇게 되면 뭐요? 요렇게 상부에서 인입이 되고 그다음에 내려오게 되고 하부에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스택 이펙트도 여러분 분석이 한 80배, 90배, 93배, 95에, 99에, 102에 나왔어요. 쭉 안 나왔어요. 사실 나올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은. 자, 문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뭐 기존의 옥내 소화전을 호슬리 옥내 소화전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옥내 소화전을 가지고 호슬리를 쓰면 좀 편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딱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일반적으로 호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접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죠? 접는 게 또 호스거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호스거리가 없으면 이렇게 쌓아서 두는 경우도 있고 불편하죠. 근데 이렇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또 접어 넣었다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문을 열고 접어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편합니다. 편한 대신에 뭐냐면 이 규격이 다양해요. 규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마찰 손실이 좀 크다. 마찰 손실이 크니까 양정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예요? 양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끝부분이 관창에서 1kg의 압력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80lpm에, 130lpm, 1.7kg의 압력과, 130lpm의 무기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 저장 방식입니다. 방출 방식, 저장 방식은 고압 용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저압 용기가 있죠. 기본적으로. 저압 용기는 액체로 뭐예요? 압력 저압 용기는 온도를 낮춰서 영하 18도씨까지 낮춰서 액체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고압 용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상온인데 뭐요? 압력을 굉장히 높여서 액체로 보관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방출 방식에 따른 분류, 전력 방출 방식, 어떤 규모가 어떤 돼 있는 부분들은 밀폐되어 있는 부분 전력 방출 방식, 어떤 설비의 어떤 국부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방출 방식, 호슬 방식, 이 세 가지가 방출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계 설비의 배관의 부식 발생 원인입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잘 한번 보십시오. 83회, 81회, 83회, 89회, 96회, 101회, 106회였어요. 그래서 114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나올 걸 예상했었어야 되고요. 사실은 부식은요, 요즘 동간에 대한 부식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사실 106회에 뭐냐면 동간에 대한 부식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동간에 대한 부식도 좀 다 알아놔두라. 그리고 부식도 알아두라. 지금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부식의 발생 원인은 내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금속의 조직, 그 다음에 냉간 가공할 때, 그 다음에 열적 응력을 가하고 나서 응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외적인 영향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의 주요 특성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날로그 감지기는 76회 나올 거예요. 106회 나왔어요. 그리고
경계구역은 104에 나왔어요. 계산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114에 이제 묶어서 같이 아날로그 감지기하고 경계구역 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반 감지기는 이제 접점을 이용하는 거죠. 접점을 이용해서 쇼트가 되면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아날로그 감지기는 이제 온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기의 농도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동작시켜 줄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농도나 온도의 어떤 부분들 연속적으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경계구역인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일반 감지기는 경계구역에 몇 개의 감지기를 묶어서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아날로그 감지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하나의 감지기가 하나의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경계구역으로 묶어 놓게 되면 정말 좋은 것을 감지기를 설치하고도 화재가 나면 일반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어떤 문제가 뭐예요? 일반 감지기는 화재가 나면 그 경계구역 전체를 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화재가 어디 났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화재가 만약에 났는데, 만약에 10개의 감지기가 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개의 감지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감지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의 감지기에 가보면 되는데, 이것을 아날로그 감지기를 하나로 만약에 감지기로 안 하고 경계구역으로 묶어둔다고 그러면 아날로그 감지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그냥 다 쌍거리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감지기는 NFPSC 203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감지기는 경계구역별 감지가 아날로그 감지기 특성에 반감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그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경계구역 용어보다는 감시구역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면 일반 감지기가 어떻다, 아날로그 감지기가 어떻다, 누구나 잘 아는 부분들이고요. 그걸 경계구역에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건축법상 방화구역과 내화구조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화구역은 어떤 거예요? 방화문이 있죠. 그 다음에 방화 샤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 댐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방화구역 관통부도 있는데. 자, 여기서 방화구역은 차염성입니다. 차염성, 자열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차염성, 자열성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자, 내화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중 지지력과, 저는 이 부분을 기준은 기준대로 이야기해 주지만, 하중 지지력과 자염성이 있고요. 자열성을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자염성, 자열성은 어떤 겁니까? 표준온도, 시간, 곡성. 자, 여기에 30분, 60분, 120분, 180분 넣어서 나오는 표준온도, 시간, 곡선이 있잖아요. 30분에 800 몇 도, 그 다음에 60분에 900 몇 도, 그 다음에 120분에 900 몇 도, 여기에 이 온도를 가해서 이 방화구역, 하나의 어떤 방화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표준온도, 시간, 곡선에 표준온도, 시간, 곡선, 이게 이 온도를 가해서 이면에 이면에 여러 가지 자염성, 자율성을 만족할 수 있느냐. 자염성은 이게 면패드가 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균열 게이지를 이용해서 균열 게이지를 이용해가지고 측정하고, 그 다음 화염이 10초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되는 자염성. 그리고 자열성은 이게 평균 온도 얼마? 140도씨 이내, 최대 온도 얼마요? 180도씨 이내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화 구조는 자염성, 자열성 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중 지지력.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하중을 걸었을 때도 건축물이 붕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하중 지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도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하는데 뭐냐면 이런 표준온도, 시간, 곡선 온도를 가하고 위에서 압력을 가해요. 가하면 요렇게 휘어지죠. 그죠? 요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질 때 여기서는 압축력이, 여기서는 인장력이 얼마만큼
압축력이 견디는지, 여기는 인장력이 얼마만큼 견디는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하중 지지력,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방화구역은 자염성, 자율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명쾌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이고요. 얼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이다. 비차열. 그래서 사실은 차열, 비차열도 시험이 나올 때가 됐어요.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성은요, 우리나라에서 자율성 만족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시스템은요, 자율성 만족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종 방화문이 갑종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처음으로 자율 방화문 나왔다는 데가 있어요. 대피 공간. 예,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 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처음으로 자율 방화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금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은 자율성, 자율성을 다 만족을 해요.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요? 자율성을 만족합니다. 그죠? 자율성 만족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자,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인데 환기구가 있는 구역실의 화재 시 연기 충진 과정. 환기구가 있는 구역실의 화재 시 연기가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중성대 형성에 따른 화재실의 공기 및 여름 흐름을 3단계로 구분해서 한번 해봐라.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구역실의 화재 시 연기 충진 과정이요. 화재가 나면 부력에 의해서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낮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상부에 있는 거는 뭐예요? 밀도가 굉장히 높은 예, 냉각대에 있는 공기하고 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상층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상층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화재가 났다. 상층부로 부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장을 만들어서 수평으로 이동해 갑니다. 수평으로 이동해 가죠. 그리고 여기 이 연기도 뭐예요? 화재죠. 그러면 산소를 계속 냉각된 산소를 인입하게 되죠. 그리고 에너지를 끌고 가는 에너지를 잃게 되면 뭐요?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산소가 높은 농도에서 산소가 낮은 농도 쪽으로 피그의 법칙이죠. 그리고 뭐냐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산소가 인입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게 기류가 내려오던 기류가 뭐예요? 다시 빨려 들어가죠. 이걸 와류라고 그럽니다. 부력, 셀린제트 플로, 하강, 뭐요? 피그의 법칙 해가지고 다시 와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기들이 이렇게, 충진되어 간다,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중성대 형성에 따른 공기 및 흐름을 3단계로 구분하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성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자, 화재가 나면 여기에 있는 온도가 바깥의 온도보다 뭐요? 여기 있는 안에 내부에 있는 온도가 바깥의 온도보다 뭐요? 높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크겠죠? 자, 이 부분이 크면 자, H1은 뭐요? 이 높이는 이게 크면 TI가 크면 뭐요? H1 이 하부에 있는 뭐요? 중성대 하부에 있는 이 H1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죠. 자, 이것이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낮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는 뭐요? 상부에 이렇게 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하부에는 이렇게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낮아지게 되면 이 부분이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 하부의 기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뭐요? 이렇게 되면 H1이 낮아집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H1이 낮아지면 뭐요? A1 계구부에 인입되는 공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지죠. 작아지잖아요. 작아지게 되면 뭐요? 작아진다. 작아지면 화재는 공기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공기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화재는 어떻게 돼요? 화재는 줄어든다. 자, 화재가 줄어들면 TI가 낮아진다. TI가 낮아지면 뭐요? H1이 뭐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결국은 이 중성대는 뭐요? 하부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공기의 흐름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대가 하부로 내려올 때는 이 공기의 하부에 인입되는 공기는 줄어들고요. 중성대가 올라갈 때는 뭐예요? 올라갈 때는 인입되는 공기는 많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중성대 여기 기준으로 해서 중성대 낮아지게 되면 인입 공기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공기는 높아져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인입 공기는 많아지게 되고 배출 공기는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들은 뭐 얼마든지 다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고요.